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병원 다니면서 5년간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 병원을 어떻게 취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끼고 영주권을 스폰받은 케이스가 아니라서 사실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어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삶의 시작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면서 어떻게 피땀 눈물을 흘렸는지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그 타임라인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저는 2011년 4월까지 한국의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였어요. 1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사직을 하게 됐고, 사실은 뭐 남편이 직장을 미국에 얻게 되면서 우연찮게 온 미국이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아이를 바로 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앵클렉스를 패스했고요. 저는 태교를 앵클레스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남편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고요. 좀 쉽게 갔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예, 죄송하네요, 좀. 그리고 한 아이를 키우면서 한 미국에 와서 6년, 7년 가까이 그냥 주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에 가고 첫 아이가 1학년 입학을 했을 때쯤 나도 이제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주는 어느 주이든 간에 상관없이 5년간 액티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면허증이 있다라면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엔돌스를 시켜주는 주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제가 참 럭키한 것 같지 않나요? 영주권도 쉽게 받고 영어 점수도 면제받고 참 제가 럭키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흑역사가 시작됩니다. 영어를 면제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발런티어를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발런티어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찾아본 다음에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똑같아요. 면접 보는 거랑 비슷하게 뭐 백그라운드 체크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이어 되는 거와 비슷한 그 방식으로 제가 발런티어를 하게 됩니다. 이 발런티어는 제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연결고리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일을 하진 않았어요. 되게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고 뭐 정말 이렇게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허드렛 일, 뭐 한 잔 물도 떠다 주고, 뭐 데스크 청소도 하고, 또 뭐 커피도 내리고, 뭐 이런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발런티어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제 면허가 저희 주로 엔돌스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병원이 뭐 좋은지 나쁜지 상관없이 뭐 집에서 한 30분, 1시간 안에 거리라면 모든 병원에 다 그 어플라이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사실은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이제 저희 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데 꿈의 직장이죠. 여기도 지원을 했는데 저는 전화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가까운 병원 한 4-5군데에 원서를 넣었을까요? 근데 아무 병원에서도 연락이 안 왔고, 오로지 제가 발론티어한 병원에서 어느 측의 매니저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 하루 이틀 만에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제가 또 한 번 또 운이 좋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저는 그 4층에 어떤 메설지 유닛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매니저가 휴가였나 봐요. 그래서 5층에 섭 매니저가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인터뷰하고 싶다고. 이 5층은 그 당시에 정형외과 병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어플라이를 하고 그 슈퍼바이저든지 뭐 매니저든지 제 이력서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렇게 이메일을 줍니다. 관심 있는데 면접 보고 싶다. 언제 시간이 괜찮냐 이렇게 이메일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안에 인터뷰 약속을 잡고 이제 정장도 한 벌 사 입고 나름대로 예상 질문을 적어가지고 딸딸딸딸 외웠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파일을 몇 개 만들어서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그 5층의 매니저분을 만났는데 되게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이렇게 주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받긴 했는데 사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맞장구도 치고 하는데 사실은 매니저가 주로 대화를 많이 이끌어 나갔고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그냥 반응하는 정도? 이게 면접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허술하게 면접을 볼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매니저는 그냥 이미 저를 뽑을 생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너의 이력서가 너무 인터레스팅하다. 어떻게 한 병원에 11년을 똑같이 같은 곳에서 일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면서 저 직접 엘리베이터 앞까지 에스코트까지 해주셨고 그 다음날 바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화로 HR에서 전화로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데 무조건 오케이, 예스, 땡큐 요것만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사실 그 당시에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그냥 무조건 예스 했는데 사실은 페이를 얼마 받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하이어링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되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범죄 기록이 없는지, 뭐 어떤 나쁜 짓을 하진 않았는지 미국에서 이런 걸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라고 해서 제 경력을 쉽게 말하면 저를 보증 설 수 있는 동료들을 몇 명 적어서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LA에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동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한국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 한두 분, 또 이제 주변에 잘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저를 잘 어필해 주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줬습니다. 또 신체 검사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스케줄을 유닛 매니저가 줍니다. 드레스 코드도 알려주고 뭐 스케줄표를 쫙 보내줘요. 대충 이 메일을 보면은 너무 웃긴 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2주 정도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돼요. 일주일은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그 병원 모든 직원을 상대로 하는 뭐 HR 관계자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주고요. 나머지 일주일은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병원의 분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한 서너 개. 예를 들면 뭐 제가 한국에서 고대병원에 있었거든요. 고대병원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암동에 하나 있고 구로동에 있고 또 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간호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은 고대 그 계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리엔테이션을 주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한 간호사가 그 당시 한 100명 정도가 한꺼번에 하이어가 돼가지고 그 각각 그 병원들 간호사가 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렉처를 듣고 이제 그룹 팀을 만들어서 디스커션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는데 한 6년 동안 집에서 아이만 키우다가 갑자기 영어를 처음 들은 거죠. 저는 항상 그 쇼핑 영어만 하다가 그래서 멘붕이 왔습니다.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같이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진짜 살이 쭉쭉쭉 빠졌어요. 그래도 시간이 2주가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60평상 되는 종합병원에
취직이 되었었고요. 그 병동은 메설지 유닛이었고 총 17베드였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한 두 티당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 4, 5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환자를 한 4, 5명 정도를 봤었었고요. 그리고 제 시급이 그 당시에 28.88이었다는 거. 뭐 플러스 나이트 시프트였기 때문에 뭐 한 30% 언저리로 받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네요. 그리고 저는 병동 오리엔테이션을 2주밖에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조그매졌는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신규 간호사들 들어오면 한 2달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경력직으로 뽑았다고 하기에는 페이도 굉장히 적은 돈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2주밖에 오리엔테이션을 안 줬다는 거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쇼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프리셉터를 만나기로 하는데 그 프리셉터가 캐나다 출신의 콜린이라는 간호사였어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아 보였고 근데 다 그렇진 않지만 캐나다 악센트의 영어를 하는 간호사로서 말이 엄청 빨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서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서 이제 인수인계를 들으라고 메모를 하라는데 뭘 적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적는 거예요. 근데 뭐 들려야 적지 무슨 말이야. 저는 그 당시에 아무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모지 정도 사이즈 되는 스프링 노트에다가 그냥 무조건 들리는 것만 골라 적었습니다. 뭐 들려야죠. 하나도 안 들렸어요, 사실은. 뭘 적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문제는 아예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병원의 시스템을 아예 모르니까 사실은 약도 생소하고 뭐 영어 발음도 다 틀려요. 그래도 우리가 한때 한국에서 의학 영어를 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다 브로큰 잉글리시, 콩글리시였던 거죠. 뭐 말하면 뭐 통하지도 않고 전혀 발음이 180도 달랐어요. 근데 이 프리셉터가 굉장히 그 덤벙덤벙 하면서도 막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말은 또 엄청 빠르고. 근데 이제 그날 제 환자가 그 RRT가 터져요. 환자가 갑자기 그 AMS라고 했죠. Altered Mental Status. 그래서 그 멘탈이 갑자기 체인지가 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sepsis였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RRT를 콜하면서 이제 막 정신없이 뒤치덕거리를 하는데 뭐 랩도 뽑고 뭐 폴리도 꽂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병원은 좀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다 간호사가 해야만 했었어요. 모든 그 블러드 워크라든지 어떤 everything 다 우리가 했었거든요. 사실 이때 제가 조금 약간 빛을 발하게 되는데 제가 샘플링도 잘했고 또 폴리도 잘 꽂고 유린 샘플도 잘 빼내고 하니까 이 프리셉터가 얘 좀 일 좀 하네? 라는 식으로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금방 뽀록 나죠. 얘는 왜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 얼마나 속으로 욕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아찔합니다.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긴장만 되고. 이제 환자한테 메디케이션을 이제 아침에 돌리잖아요. 근데 이 약이 무슨 약인지 알아야지 설명을 하고 주지. 뭐 그냥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스툴 소프트너라든지 그 펩시드라고 하죠. 그 제산제라든지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게 다 저한테는 생소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제 아침부터 일을 하면서 프리셉터는 너무 분주하고 바빴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환자가 진통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리셉터가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토라돌이라고 해서 엔세이드죠. 진통제를 픽시스에서 꺼내와서 저 환자 먼저 주사를 놔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약이 뭔지도 몰랐고 그 발음도 못 알아들었고 그래서 멍하니 있으니까 그때 그 프리셉터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약이 발음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상품명이 있고 또 이제 성분명이 있잖아요. 이제 그 바이알에는 케토로락,
캐로라 이렇게 발음이 저 지금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는 토라도 이렇게 부르는데 저 아직도 발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프리셉터가 토라돌 픽시스에서 가져와서 환자 주라고 토라돌. 그때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토라돌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너무 프리셉터가 무서운 나머지 다른 좀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간호사를 찾아서 뭘 가져오려는데 내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그 약을 가져다가 놔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약의 발음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트에 이제 혼자 독립해서 일을 할 시절에도 보통 나이트 때는 그 하스피럴리스트한테 전화를 해서 오더를 받거든요. 이제 어느 날 혈압이 높아서 노티를 했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버발 오더를 내는 거예요. 그 라베테롤이라고, 이게 이제 뭐 부드럽게 말하면 로벨로, 이것도 진짜 발음 어렵거든요. 이걸 주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 약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스펠링 좀 불러주면 안 되니? 제가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더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의사가 진짜 욕 많이 했겠다 싶을 정도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화만 오면 이제 심장이 벌벌벌 떨리는 거죠. 왜냐면 전화 용어가 더 어렵잖아요. 얼굴을 보고 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바디랭귀지라도 하겠는데 전화로 뭐 예상치도 못하는 환자 이름을 대고 어떤 시츄에이션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PA가 전화가 왔어요. 그 환자를 내일 디스차지 오더를 내고 있어서 그 프리스크립션을 내가 팩스로 보냈는데 그것 좀 차트에다 꽂아줄래?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기에 캔디인 거죠. 뭐 들리나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또 그날 나이트 차지 간호사한테 전화를 그냥 바꿔줬습니다. 미안해, 나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요는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참 그 나이트 간호사도 참 착한 간호사예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멍텅구리랑 어떻게 일을 하지 싶었을 텐데도 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영어에 관련된 에피소드와 뭐 저의 굴욕 사건들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한 의사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의사는 저를 약간 골탕을 먹으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를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도 따따따따따 하지, 짧게 하지, 또 뭐 되게 노티할 때마다 제가 웃겼나 봐요. 근데 막 웃으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듣는 척 하다가 아이씨, 너 환자 이름 뭐야? 내가 그냥 볼게. 막 이러면서 자기가 확인해서 오더내고. 근데 이제 좀 너무 창피했지만 그래도 그 의사가 저를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쓴소리도 하죠, 가끔. 제 환자가 안 좋아서 이제 콜을 하면 막 이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나보러 왜 환자 브리핑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네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낸 적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밤에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 그만둬, 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 이랬더니 마지막 날 저를 딱 허그해도 되냐고 그러면서 허그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하고 일해서 너무 좋았어 라고 해주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게 입사 그 첫 OT 날에 제 스마트폰이 변기에 빠져요. 그냥 허둥지둥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출근 준비하다가 휴대폰이 빠져가지고 이때는 워터프루프도 안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큰돈 나갔고요. 또 출근하는 첫날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채로 출근을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급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그 당시에 아프다 했는데 또 걸음이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출근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붕대를 쫄라매고 쩔뚝거리면서 일을 했었는데 참 저 너무 미련하지 않나요? 그 후유증으로 제가 요즘 양반다리를 아예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